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 질문은 2025년 봄 브뤼셀 국제전략 포럼 현장에서 던져졌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전략가들과 기자들이 미국, 중국, 독일 같은 이름을 떠올릴 때 조용히 손을 든 한 노르웨이 출신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헛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진지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전 세계가 눈을 의심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넨 GFP 군사력 대한민국 세계 순위, 그리고 브뤼셀 포브스 영향력 대한민국 세계 순위. 두 개의 발표, 서로 다른 기준, 단 하나의 이름.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국가는 단순히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되고 분석되고 따라하려는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선 유럽 군인들, K방산 계약국 지도, 회의장 스크린에 적힌 한 문장. 기술은 공유되지만 움직이는 방식까지 흉내낼 수 없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한 기자의 시선. 도대체 왜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려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1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군사, 외교, 정치 현장을 다뤄온 시간이 쌓이면서 세상에 놀랄 일도 감정이 흔들릴 일도 점점 줄어들었죠. 저는 리처드 하트먼입니다. 독일의 글로브 리포트라는 주간지에서 국제부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쟁 지역이나 국제 전략 관련 이슈를 취재합니다. 전에는 중동 전장 한복판에 있었고 작년엔 아프리카 항만 전쟁을 취재했었죠. 2025년 봄 뮌헨은 유난히 바람이 많았어요. 국제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 앞 익숙한 외신들 틈에 저도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처음 웅성거렸을 때 저는 그게 단순한 착각인 줄 알았어요. 뮌헨 국제포럼이 열리는 날은 언제나 붐볐고 올해도 다르지 않았죠. 서로 다른 국적의 기자들, 분석가들, 전직 장성들과 정치인들까지 낯익은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가올 발표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GFP, 그러니까 세계 군사력 순위 발표가 시작되었고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예상대로였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 네 나라는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5번째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자 그 순간 회의장은 숨을 삼키는 듯한 정적 속에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발표자의 입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고 스크린 위에 뚜렷한 숫자와 함께 자리했어요. GFP 5위, 대한민국. 저는 숨을 고르며 눈앞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무언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발표자는 멈추지 않았고 고지어 전력지수 세부 항목이 이어졌습니다. 전차, 항공기, 해군, 동원력, 첨단무기 비율. 숫자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설계된 듯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본보다 위야? 프랑스도 제쳤다고? 이건 뭔가 잘못된 데이터 아냐? 하지만 곧이어 더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있다면 더 이상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중동에서 벌어진 실전 사례에서도 한국이 공급한 무기들은 성능으로 입증됐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낯선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 그 이름은 저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나라였죠. 한류, 전자제품, 조용한 경제성장. 늘 그렇게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군사력, 그것도 세계 5위.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벽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순위가 여전히 떠있는 그 화면 위에 낯익고 낯선 이름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대한민국. 제 안에서 뭔가가 건드려졌습니다. 이건 우연도 일시적인 착시도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취재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도착지는 유럽 방산 전시회가 열릴 예정인 파리. 그곳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어떤 나라들이 그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처음엔 그저 구경 정도였어요. 세계 5위라는 순위가 아직 믿기지 않았던 저는 파리 방산 전시회장 유로사토리에 도착했죠. 초청장을 받을 때만 해도 특별한 감흥은 없었어요. 전 세계 60개국 무기 기업이 모이는 전시장이라면 당연히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업체들이 중심일 테니까요. 그런데 부스를 돌던 중 한 줄의 발이 멈췄습니다. 회색 계열 유니폼을 입은 군인들이 정해진 통로 너머로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누구 하나 떠들지 않았고 표정도 진지했어요. 각국 국기 패치를 단 군인들. 폴란드, 노르웨이, UAE, 사우디, 체코, 그리고 미국. 줄의 끝에 서 있는 안내 팻말이 보였어요.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K9, 천무, KF21, 비오복합. 저는 줄을 따라가며 중간에 서 있는 한 인물을 만났어요. 미 공군 전략 분석단 소속 중령이었죠.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부스요.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죠. 실전이 보여줬잖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한 건. 부스 앞쪽엔 영상 대신 실물이 있었어요. 도색이 벗겨진 듯한 질감, 야전 흔적이 그대로 남은 자주포의 겉면, 복잡하게 얽힌 포탑의 유압 라인,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브리핑을 이어가던 젊은 한국 기술자들. 그들은 자료를 들고 무언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묻는 이가 오면 있는 그대로 답할 뿐이었죠. 오히려 관심을 보인 쪽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옆 부스의 프랑스 기업 직원이 말하더군요.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코리아입니다.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전시장 내 실시간 검색 1위가 코리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전통 강국이 아닌 한국이, 그것도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닌 한국이 전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한참을 그 줄 뒤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K9 앞에서 무릎을 굽혀 포신 아래를 살펴보던 체코 장교의 얼굴. 한국 무기 설명서를 열심히 넘기던 UAE 참모진. 비오복합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던 아르헨티나 소령 부부. 그 전부가 하나의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의 대기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랬죠. 유럽의 방산 전시회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긴박한 국가들은 여기서 누굴 믿고 어디에 의지할지를 결정하니까요. 그날 오후 마리 클레르라는 프랑스 현지 방산 담당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유럽의 실무자들은 설명 잘하는 나라보다 실제 써본 나라를 더 신뢰해요. 한국은 그 기준에 부합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처음으로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무기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게 했다. 런던 국제안보포럼은 파리보다 훨씬 정제된 분위기였어요. 방산 전시회장의 분빈과 달리 이곳은 말로만 전쟁을 다루는 곳이었죠. 각국 대표들이 각자 전략을 꺼내놓고 평가하고 때로는 반박도 오가는 자리.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제는 이랬어요. 21세기형 강대국 그 기준은 무엇인가? 첫 발표는 미국이었어요. 정책 고문으로 보이는 인물이 무대에 올랐고 다소 정제된 말투로 이런 내용을 전했죠. 우리는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신뢰 회복이 곧 국방력과 직결되니까요. 곧바로 이어진 건 중국 측 발표였어요. 단어는 강했고 어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들은 서두부터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하진 않았지만 대신 이런 말을 반복했죠. 단기적인 수출 성과나 콘텐츠 유행은 전략적 우위를 입증하지 못한다. 기술은 반복될 수 있지만 중심축은 여전히 중국에 있다. 그리고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중국산 무기의 수출 증가율, 자체 기술 자립률, 폐쇄적 공급망 유지 수치만 잔뜩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적에 비해 과대포장되고 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지 구조적 경쟁력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중국은 한국과 관련된 어떤 후속 분석 기사도 내지 않았고 포럼 주제였던 벤치마킹 전략 관련 언급에서도 한국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비판하고도 정작 그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진짜 위기를 느낀 쪽은 중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을 닫는 방식으로 위기를 표현했던 셈이었죠. 뒤이어 발언에 나선 건 일본 대표였습니다. 그는 서두부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말했어요. 지금의 성장은 일시적이다. 한류나 기술력은 외부의 과도한 주목이 만들어낸 착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도 아직 검증된 부분은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죠. 단어 선택은 조심스러웠고 표현은 중립적인 척했지만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경계심.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을 전문가들도 이번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몇 패널은 고개를 숙인 채 노트만 넘겼고 현장 취재진들도 이 발언을 기사 제목으로 올리는 걸 꺼리는 눈치였죠. 말은 일본이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누구도 일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말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듯 묻혀버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가장 떠들었고 가장 외면받았습니다. 유럽 측 패널들의 발표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일 전략가, 노르웨이 전직 국방부 고문, 폴란드 군사평론가가 차례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전방위 대응력을 바탕으로 위기 발생 후 복구까지의 속도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단순히 군사력 5위라서가 아니었어요. 재난 대응, 사이버 방어, 감염병 관리, 통신 인프라까지. 그 나라는 위기 전체를 하나로 다루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독일 전략가 빅토르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리처드, 이 나라의 진짜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무기력 비교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한 몸처럼 작동하는 구조였다는 걸요. 실제로 한국은 코로나 위기 당시 하루 수백만 명 검사와 동선 추적을 가능케 했고 그 경험이 군사사회 의료까지 확장돼 있었어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때리는 동안 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타이틀은 이랬어요. 다음 전쟁은 시스템 간 전쟁이다. 뒤쪽 슬라이드엔 두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나는 위기가 발생하면 수직 하강한 뒤 천천히 회복하는 구조, 다른 하나는 빠르게 반응하고 짧게 회복하는 구조. 한국은 후자에 해당됐고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은 공유돼도 구조는 모방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섭게 박혔어요. 평소라면 냉정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이질감이 몸 안에서 차올랐어요. 우린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지 못했을까?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아직도 떠있던 문구가 잊히지 않았죠. 강대국은 규모가 아니라 보궐력이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단지 국방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대응력을 설계할 수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죠. 파리에선 한국 무기를 보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섰고 런던에선 그 나라가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했어요. 그날도 회의장이었어요. 이번엔 포브스 영향력 순위 발표 현장이었죠. 장소는 벨기에 브뤼셀 유럽 싱크탱크 연합의 정기 포럼과 연계된 행사였어요. 발표 순서가 점점 올라갈수록 기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10위권 진입은 중동 국가 몇 곳과 유럽의 중견 강국들이 차지했고 곧이어 7위가 발표됐을 땐 몇몇 기자들이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리고 6위, 스크린에 대한민국이 떠올랐습니다. 포브스 영향력 순위 대한민국 세계 6위. 이어서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셔터음과 키보드 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작년에도 한국은 6위였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결이 달랐어요. 그 이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리고 그 뒤에 터져나온 언론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BBC 온라인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하이브리드 강대국 한국의 입지가 굳어졌다. 프랑스 르몽드는 좀 더 단단한 표현을 썼어요. 기술과 문화, 민주주의와 시민 역량이 만든 새로운 강대국의 모델. 독일의 GDF는 더 직설적이었죠. 이제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 문장들이 저를 조용히 밀어붙였어요. 이건 단지 영향력의 상승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이었어요. 포럼 세션이 끝나고 유럽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가던 중 한 여성 학자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다층적인 힘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 말에 어떤 참가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질문을 던지려다 멈췄죠. 뭔가 안에서부터 밀려오던 감정이 있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다시 기사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여기에 이른 걸까? 무기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그 나라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였어요. 결국 그걸 만들어낸 건 사람들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그 시각 포브스 메인 페이지에 떠있는 한국의 기사 하단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우린 너무 늦게 배웠다. 한국은 이미 다음 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 짧은 문장을 보며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이 나라는 제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단지 겉모습만 봐왔던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사 서두에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시대의 방향도 바꿔놓고 있었다. 며칠 뒤 저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다문화 교육 포럼 현장을 찾았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주최한 이 포럼은 각국 교육자들이 자국 내 이민자 교육 모델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발표를 들었어요. 한 교사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요즘 한국식 수업 방식을 실험하고 있어요. 교과 내용보다 태도를 먼저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뒤이어 보여진 자료 화면에는 교실 한가운데에서 인사하는 아이들, 수업 중 교사와 눈 맞추며 말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발표에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입이나 정보 공유가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 자체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영향력이 아니었어요. 삶의 감염이었어요. 그들이 따르려 하는 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고, 문명이 아니라 살아가는 감각이었어요. 한 교사는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교복도 점심 메뉴도 수업 방식도 한국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게 자기다운 길이라고 믿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지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 밖으로 보이던 비 내리는 바르샤바의 골목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도 어쩌면 이 나라에 감염된 걸지도 모르겠다고요. 독일로 돌아온 지 며칠 뒤 저는 한 박람회 현장을 찾았어요. 베를린 현대사 박물관에서 열린 한국 전후복구 특별전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의 한국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영상 코너 앞에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남성이 눈을 떼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눈동자엔 먼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저 나라는 아직도 우리라고 말하더군요. 그 짧은 문장에서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담 현장을 향해 갔습니다. 긴급하게 열린 유엔 연계 회의였고
전 세계에서 실질적 기술과 인력 제공 국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회의 중 한국 대표로 나온 한군 장교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특별한 연설문 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위기를 버텨낸 나라입니다. 실제로 싸우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장을 정적 속에 묶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뒤에서 들리던 속삭임도 멈췄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미넨에서 봤던 군사력 5위라는 숫자, 파리의 전시장 줄, 런던의 구조 그래프, 브뤼셀의 영향력 발표, 그리고 바르샤바의 교실.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말로 정리되는 듯 했어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강해졌다는 사실. 그건 조건이나 숫자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회담이 끝난 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2025년 한국은 이름이 2번 불렸다. 군사력 5위, 영향력 6위.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그들이 세운 건 조건이 아닌 의지였고, 그 의지는 어디서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기준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한가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버티는가를 보게 되었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렇게 제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이 깊게 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지리적 단어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를 만들던 손끝에서, 교육을 설계하던 교실의 칠판 앞에서, 그리고 전쟁을 겪고도 여전히 사람을 믿겠다는 태도 안에서 우리는 한 국가가 가진 진짜 힘이 회복력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영국의 사상가이자 사회개혁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명을 만드는 건 도전이 아니라 그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 앞에서 피해자가 아닌 대응자로 응답해왔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복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설계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나라로 성장해 온 것이죠. 그들의 무기는 단지 철과 화약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라는 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방향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